이태근 원장님, 혹시나 지간신경종과 허리 디스크 좀 오진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임상에서 지간신경종 환자분들 경우 허리 디스크로 잘못 오진돼서 엉뚱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시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간신경종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누르면서 발 쪽에 저림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두 병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 쪽에 저림이 분명히 있지만 발저림이 있기 전에 일단은 허리 자체가 아픈 통증이 더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골반, 무릎 뒤를 거쳐서 발이 저린 경우가 많고요. 지간신경종 환자분들은 그런 증상 없이, 즉 발 쪽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발가락, 특히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방향에서만 저림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때는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간신경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맞아요. 또 이 밖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간신경종은 지간신경종만의 독특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 증상들만 잘 체크해도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그때는 이 지간신경종을 의심하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을 때 발이 찌릿찌릿하게 저린 느낌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 앞 발바닥 쪽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앞 발바닥에서 피로감을 빨리 느끼는 경우에도 다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순간 발가락이 찌릿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이 저리지만 허리나 다리가 아프진 않은 경우,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꾹꾹 눌렀을 때 통증이 유독 심한 부위가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가 지간신경종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이제 발의 감각 자체가 자꾸 남의 살이 되는 것 같이 무뎌지는 느낌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좀 지간신경종이 좀 더 진행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쉬고 있으면 이때는 오히려 좀 발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경우에도 역시 지간신경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발을 바꿔 신은 다음에 이런 발저림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더욱더 강력하게 지간신경종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법을 살펴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발 앞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네. 엄지발가락 부분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새끼발가락 쪽인지 통증이 좀 잘 나타나는 부위가 있을까요? 물론 지간신경종이 엄지발가락 쪽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병명에 이미 힌트가 다 있거든요. 지간신경종, 지가 발가락 지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를 지나간 신경이 눌려서 부어서 생기는 병인데 결국에 우리가 차도요, 도로가 넓은 데보다는 도로가 좁은 데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역시 신경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은 부위보다는 좁은 부위에서 더 눌리기가 쉽거든요. 우리 발에 있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제일 좁은 곳이 바로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간신경종이 제일 발생하기 쉬운 부위도 바로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 병의 이 발병률도 바로 이 발가락 그 순서대로 더 많이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은 상대적으로 좀 넓잖아요, 공간이. 네. 두 번째 발가락 사이랑. 그래서 그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보존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정형외과에서 보통 이제 지간신경종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검사법, 그리고 뭐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지간신경종을 확진하게 되면 의외로 수술을 많이 권유하시고 또 환자분들도 수술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통 한 2가지 정도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제거술, 그러니까 눌리고 있는 신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내가 필요 없는 신경이었으면 당연히 없애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제거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발 자체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신경 감압술이라는 또 이제 수술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감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저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신경 유착 합병증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면 수술 없이 나아야겠죠. 그렇죠? 네. 이 지간신경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꼭 한의원에서 치료하라고 강력히 추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방 치료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한 3단계로 나눠서 일단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요. 일단 신경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 눌리고 있는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약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병 자체가 이제 좁아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좁아지고 긴장이 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완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침 치료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저리고 아픈 동안 발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했으니까 근력도 떨어져 있을 거고 신경의 기능도 떨어졌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는 치료할 때는 그라스톤 테크닉 같은 수기요법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별로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8에서 한 12회 정도 이 정도 치료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간신경종 발저림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한의원에서 꼭 치료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한방 치료의 방향과 함께 보존 치료 방법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뭐 치료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하이힐이나 딱딱한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앞서서 우리 서혁진 원장님이 자가진단법 설명을 해주셨을 때 새로운 신발을 바꿔 신었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이 부분도 또 해당되면 그쵸. 증상이 해당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좀 신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 발에 생기는 병은 정말로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신발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신발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간신경종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환자분의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남자 같은 경우는 신발의 종류가 별로 없어요. 네. 집에 가보면 뭐 운동화, 구두, 뭐 기껏해야 여름철에 샌들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안에 신발을 보면 훨씬 다양하죠. 굉장히 그렇죠? 많죠. 아주 굽이 높은 거, 낮은 거, 아예 없는 플랫 슈즈도 있고요. 샌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신발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만큼 이 발의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겨울이나 가을, 봄철 같은 경우는 역시 신발이 신는 게 좀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여름철에는 뭐 슬리퍼도 신고, 쪼리도 신고, 샌들도 신고 다양한 신발들을 신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발볼이 넓어야 됩니다. 좁으면 더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넓어야 될 거고요. 쿠션이 있어야겠죠. 바닥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굽은 낮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굽이 아닌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발에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다지 발에는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환자분들 뭐 패드나 깔창 그리고 뭐 실리콘으로 나오는 보조기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무지외반증이라든가 이런 이미 발에 변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봤을 때도 또 실제로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네. 비용도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뭐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방적인 효과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좀 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반대로 피해야 되는 신발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이힐 신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앞 볼이 좁은 구두 같은 거 신는 거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통증,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뇌 손상 없이 발생하는 1차성 두통과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이 직접적인 뇌 손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 지금 두통의 원인이 뇌 문제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두통은 다 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1차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90% 정도가 바로 이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뇌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엑스레이라든가 CT, MRI,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도 뚜렷한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은 이 검사에 의존하다가 이 두통에 대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환자분은 검사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검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병원을 찾아가서 또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찾을 수 없는 원인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시간만 더욱더 낭비하게 되고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통이 있을 때에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를 좀 더 서두르는 게 굉장히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통이 심할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뇌신경이 흥분이 되고 감각 중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 이로 인한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신경이 과다흥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통증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두통, 즉 약물 과용 두통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 치료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으니 바로 그 습관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질환을 나눠서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것은 바로 긴장성 두통입니다. 전체 두통 환자의 한 50% 정도가 이 긴장성 두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긴장성 두통 환자분들은 뒷머리부터 눈까지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표현하시기를 뒷골 당기는 두통이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이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만성 피로, 그리고 일자목, 그리고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이 굉장히 두통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복합적으로 뇌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율이 높은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편두통은 잘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보통 이제 반나절 이상 지속되는 욱신거리는 두통이라던가 메스꺼림,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편두통은 좌혈신경 기능 이상과 뇌혈관의 확장이 맞물려서 뇌혈액 흐름의 부분적인 쏠림, 그리고 또 상대적인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에게는 편두통과 반대로 이 군발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군발두통은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눈충혈과 함께 눈물, 콧물이 동반이 되고요. 군발두통 환자분들은 15분에서 3시간까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군발두통은 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얼굴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과활성화되면 동시에 뇌혈관의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는 두통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 이렇게 이름은 다 다르지만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뇌혈관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이 두통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통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바로 체질 안약입니다. 체질 안약이 바로 이 두면부의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체질 안약을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특히 여성이 고민하는 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 이런 신부온열 치료가 여성 호르몬 안정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부온열 요법을 같이 하면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목, 어깨 쪽의 근육 긴장이라든가 일자목 같은 변형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틀어진 척추, 목, 어깨를 바로잡는 골타요법을 병행하면 두통의 효과를 더욱더 치료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통 치료할 때는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두통을 가볍게 여기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로 잠시 통증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머리 쪽으로의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더 큰 병을 막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한 의사 서혁진입니다.